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님의 얘기는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무덤이 된 셈이다. 자, 5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3만 명 사는 송파 헬리오시티, 왜 자영업자의 무덤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잘 되는 프랜차이즈 피부과 병원도 포기했고요. 대출 받아서 임대료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9,517세대 약 3만 명이 입주하는 대단지답게 상가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입주 1년이 지난 지금 단지 내 상가는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주를 완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가 공실률이 40에서 50%에 달하고요. 상가를 떠난 임차인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큰 3만 명이나 품은 대단지 상권에다가 8호선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있는 역세권 상가인 이 헬리오시티의 단지 내 상가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큰 상가가 배우 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상가 부침이 있죠. 우리 많은 단지에서 경험을 했고, 되는 데들은 되고, 여기도 지금 기사는 일단 보면 전체 상가 중에 거의 한 40에서 50%가 공실이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뭐 우리 이제까지 뭐 상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맨날 얘기 나오는 뭐 세종시, 마곡 이런 데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도 비켜갈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비켜갈 수 없다.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좀 충격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얘기들 보면 동별로 이 안에 헬리오시티 상가 중에 동별로 공실률이 조금 다르다. 상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같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보행 동선이 겹치는 핵심 위치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고, 바로 길 하나만 꺾어줘 돌아가더라도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는 공실이 생기고, 이게 생길 정도로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도 보면 이제 기사가 인터뷰 기사, 뭐 옛날에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기사가 작성되긴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냐? 뭐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상권 전문가인 김영갑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셔서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전 좀 재밌었던 기사거든요. 이게 10,000명이, 그러니까 10,000세대 아파트고, 세대당 한 3명 정도 살면 평균, 그러면 한 3만 세대 정도 입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10,000세대 가구가 소비를 할 때 주로 어디서 소비를 하냐? 집 앞에서만 소비하지 않는다. 머리 그렇죠. 어디서 깎냐? 회사 나가서 깎는데요. 밥 어디서 먹냐? 회사 주변에서 먹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 가구에서 300만 원 소비를 한다 치면 대략 집에서 평균적으로 집 앞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30%가 최대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300을 쓴다고 치면 100 정도 쓰는 건데, 만 가구면 이 가격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상가에서 100억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상가 점포가 한 617개? 620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이 가게에서 100억을 쓰는데, 100억을 쓰는데 사용되는 점포의 개수가 617개면 한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1,600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포 하나당 월 평균 매출이 1,600인 거예요. 1,600 매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업종 얼마나 있냐? 없다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평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가, 평균 임대료가 200만 원 넘어가면 업종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617개나 되는 상가를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상가가 좀 너무 많이 지어진 거다. 그래서 임대료 수준이 지금 뭐 800만 원, 600만 원, 뭐 400만 원 얘기 나온 수준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선까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셨거든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좀 되게 색다르고 새로워서, 와, 그렇지. 그러니까 상가가 너무 많이 지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변수는 바꾸는 거예요. 월 300밖에 안 쓰냐? 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만 쓴다라고 가정할 때 이 금액이지만, 월 200은 동네 상가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변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달라지는데, 아무튼 뭐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전문가님의 얘기는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가 자영업자의 무덤이 된 셈이다. 상가 개수를 좀 앞으로는 줄여서 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에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사에 보면 많은 의견들, 댓글들이 있는데,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동네 슈퍼마켓, 동네 근처에는 뭐 점포 이런 거에서 물건들을 많이 샀지만, 저만 하더라도 동네 길에 무슨 가게가 생겼는지 잘 몰라요. 거의 물건을 밖에서 사거든. 그럼 인터넷으로 사니까. 이게 택배비가 2,5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그게 더 싼 것 같아요. 물건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2,500원 더 주고 사는 게 동네에서 막 진짜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상권이 무너지는데 되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해외에서도 물건 많이 사거든요. 국내도 시장이 작아서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별로 없다 치면, 요새는 워낙 앱들도 잘 돼 있어서 이베이나 뭐 또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런 데들에서 물건 그냥 주문하면 한국으로 바로 직배까지도 되니까, 이제 자꾸 이게 세계가 넓어지는 부분도 국내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상가들이 무너지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1년 전 입주할 때는 8평 기준으로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0~700만 원 수준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도로 건너편에는 200~300만 원 정도, 그리고 싼 데는 좀 100~200만 원 정도요.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단지 내 상가에 비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 상가주택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길 건너편에는 도로변 상가들의 임대료, 이제 그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데 왜 들어갔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지어진 상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세대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새 늘 얘기 나오는 상가 고분양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임대 수익을 받고 싶은, 안정적 임대 수익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풀려지기 식의 임대료에 현혹돼서 고분양가의 상가를 분양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수익률에 맞추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한 4년 정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을 세종시에서 많이 봤어요. 요즘 세종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지금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처음에는 세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액에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안 맞춰지는 거죠. 온 천지에 미분양 천지인 거예요. 전부 다 임대 현수막에 막 가득가득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인들이 포기하는 거죠. 뭐 임대료를 그만큼은 다 받을 수 없다. 10억 주고 상가 받았는데 한 400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100, 200에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일단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상가 같은 경우, 아직도 상권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렌트프리를 주거든요. 렌트프리 얼마나 줄 것 같아요? 1년? 보통. 1년 넘게. 그냥 관리비라도 네가 내라. 그 얘기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상가를 살려놓고, 네.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그 수준에 맞춰서 맞추시는 형태로 역순으로 가더라고요. 역순으로. 이게 시장이지.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거지. 결국은 시장 참여자인 임대인이 자신의 기대이익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정부가 너무 안 개입했으면 좋겠어. 자,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 그래? 왜냐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상가 이렇게 해갖고 월세를 이만큼 맞출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부의 검증 도장을 받고. 상가 분양가가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하에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부풀려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양가가 올라가는, 저금리니까 뭐 월세 수익이 장땡이다. 그러면서 시행 이익들을 너무 많이 늘렸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많이 먹은 부분도 있고,
그럼 시행자들도 우리도 땅을 비싸게 사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남기지 못했다. 땅을 비싸게 판 놈이 많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장사들을 잘해 먹은 거지. 먹은 사람 따로 있고 고통을 감내하는. 이 기사에서도 결국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독박 쓴 거다. 힘든 거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비싸게 분양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팔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상가 투자는 받으려는 사람이 환상을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항상 이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사가지고 피를 얼마나 붙여서 팔았네 어쨌네 그런 것도 정말 소수의 몇몇 얘기야. 그래서 옛날 같지 않지. 내가 너무 진짜 선수야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선수가 이거 한대. 스스로 책임지세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가 투자할 때 꼭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들 있다면. 난 안 해. 뭐 안 해? 안 해. 저는 안 해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모르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 소비 행태가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최근에 제가 그런 고민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를 뭘 할까를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집을 더 살 생각은 없거든요. 집을 바꿀 생각은 있어요. 지역을 바꿀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은 사회에서는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생각인데 그러나 다음 단계에 뭘 한다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겁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는 내가 일하는 공간을 사야겠다. 그래서 사무실, 그러니까 제가 임대료 지금 내면서 지금 한 자리에서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할 사무실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사면 좋을까? 혼자 일하니까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부대낄 수 있는 데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피스텔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이제 상가가 좋거든요. 상인들이랑 인사도 하고 매일 주변에 가서 밥도 먹고 이래 좋아서 그런 걸 사고 싶은데 이제 집합 건물 상가 이런 걸 좀 동네에 싼 게 있어서 장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상권이 없고 사무실로도 쓰고 막 그러고 살까 했는데 기대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지금 내가 상가 1억 2억에 사도 나중에 이걸 내가 2억 이상 주고 팔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도 창고처럼 비어있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월세 내면서 어차피 대출받아 살 거니까 이자 내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상가는 이런 집합건물 상가를 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땅이 있는 걸 사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땅이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걸 사서 근린상가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걸 쓸까. 이제 그런 거에서 돈도 계산해보고 고민도 좀 해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땅을 깔고 있는 그런 주택이든 아니면 시행사업, 건물을 짓든 어떤 개발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집합건물 상가는 나는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려고요.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막 이렇게 우리가 무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자원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건데 나는 쪽이 좀 더 맞겠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꿈은 꾸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무실을 가지면 좋을까? 집에서 가까운데 다니면서 이런 데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내 사무실을 갖는 꿈을 꾸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상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상권을 분석을 해서 적정 임대료를 선택을 하고 좋은 매물이냐 아니냐를 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는 충분히 이런 상권 분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 찍어주는 걸 받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선택하는 방식인데 저는 처음에 나온 상가보다는 좀 오래 무르익은 상가 있잖아요. 전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오래 무르익은 상가들 중에 가끔
아주 가끔 뭐 거의 없어요. 안정적인 상가는 매매로 나올 일이 거의 없는데 아주 가끔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매매 가격이 매겨지고 그 중에 입지가 좀 괜찮은 상가들이 매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추가해서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일하는 공간까지 병행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최적의 기회가 아닌가, 이상적인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말 첨언하면요, 뭘 보시면 되냐면요, 바닥 권리금을 보세요. 가서 상가를 나 사러 왔다고 생각해서 월세 잘 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장사하려는 사람처럼 접근을 하세요. 내가 이 동네 상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상가 뭐 월세 300 나오는 상가가 얼마 이거가 아니라요. 내가 한 12평 정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게 나온 거 있어요 하면 여기는 권리금 얼마, 여기는 권리금 얼마, 권리금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 바닥 권리금들이 형성 한 건이 있는 지역들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입자들은 그 권리금 때문에 임대료를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대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을 그럴까? 이 상권은 바닥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임대료가 밀리거나 하는 일이 없겠구나.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다니시면 근데 그런 지역들이 가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가보면 내가 맨날 다니는 길 그 동네가 바닥 권리금이 제일 높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얼마나 유동인구 머금고 있는 수요들이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뭐 집합건물 상가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우리 가두 상가들도 그렇고 상가주택도 그렇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